모든 남자의 로망이라 불리던 드림카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가 단 1년 만에 영업이익의 99%를 잃었습니다. 바로 포르쉐입니다. 영업이익률 15%에서 0.2%로 동네 편의점 마진보다 얇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주가는 3분의 1 토막이 났고 독일 증시 대표 지수에서 쫓겨나는 굴욕까지 겪었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중국 시장 의존, 어설픈 명품 전략, 소프트웨어 실패. 세 가지 키워드로 포르쉐 몰락의 진짜 원인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 0.2%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란 회사가 물건을 팔아서 남긴 이익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100원어치 팔았을 때 얼마가 남느냐는 것입니다. 0.2%라면 100원을 팔아서 고작 20전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동네 편의점 평균 영업이익률이 2%에서 3% 사이인데 세계적인 스포츠카 브랜드가 그보다 한참 아래로 내려앉은 것입니다. 1년 전만 해도 포르쉐는 완전히 다른 회사였습니다. 영업이익률 15%는 자동차 업계에서 손에 꼽히는 수치였고 매년 꾸준히 30만 대 이상을 팔아치우는 우량 기업이었습니다. 독일 증시를 대표하는 닥스 지수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닥스 지수란 독일에서 가장 큰 40개 기업의 주가를 모아 만든 지표로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독일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2025년 들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약 1조 6천억 원의 영업 손실이 확정되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10%의 영업이익률을 지켜냈던 포르쉐가 상장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결국 닥스 지수에서도 퇴출당했습니다. 2022년 상장 후 단 3년 만에 독일 대표 기업 명단에서 포르쉐라는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주가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때 120유로에 육박하던 주가가 45유로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3분의 1 토막이 난 것입니다. CEO였던 올리버 블루맨은 물러났고 새로운 수장으로 영국 맥라렌 출신의 미하엘 라이터스가 2026년 1월부터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경영진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포르쉐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전략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 뒤에 숨은 이야기는 훨씬 복잡합니다. 포르쉐의 추락은 단순히 차가 안 팔려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이 회사가 지난 10년간 쌓아온 전략이 한꺼번에 무너진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포르쉐에게 중국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2010년대 중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부유층도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이들에게 포르쉐는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도심을 누비는 카이엔과 파나메라는 중국 신흥 부자들의 필수품처럼 여겨졌습니다. 한때 포르쉐 전체 판매량의 30%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세 대 중 한 대가 중국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한 시장에 30%를 의존한다는 것은 그 시장이 흔들리면 회사 전체가 흔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은 2020년대 들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독일차라는 이름값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기술을 봅니다. 포르쉐가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폭스바겐 그룹의 일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아우디, 벤틀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등 여러 브랜드를 거느린 거대 자동차 그룹입니다. 이 그룹에 속해 있으면 부품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엔진과 플랫폼을 여러 브랜드에서 함께 쓰면 개발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플랫폼이란 자동차의 기본 뼈대를 말하는데 이것을 공유하면 새 차를 만들 때 처음부터 설계할 필요가 없어서 비용이 많이 절감됩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이전하며 현지화 전략을 펼쳤습니다.
현지화란 해당 지역에 맞게 생산과 판매 방식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 정부는 외국 자동차 회사가 들어오려면 반드시 중국 기업과 합작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이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조립 기술이었고 다음에는 설계 기술이었으며 결국 핵심 노하우까지 흘러갔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독일차 못지않은 품질의 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 이 역전은 더욱 극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중국 전기차들은 배터리 기술과 자율주행 기능, 차량 내부 소프트웨어 모든 면에서 독일차를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절반도 안 됩니다. 중국 소비자 입장에서 굳이 비싼 포르쉐를 살 이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중국에서 입지가 흔들리자 포르쉐 경영진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포르쉐 경영진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이상향이 있었습니다. 바로 페라리였습니다. 페라리는 1년에 하나만 대남진만 생산합니다. 일부러 적게 만듭니다. 그래야 희소 가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희소 가치란 물건이 귀해서 생기는 가치를 말합니다. 페라리를 사려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페라리는 웬만한 경기 침체에도 끄떡없습니다. 오히려 불황일수록 부자들은 더 확실한 명품을 찾기 때문에 페라리 수요는 늘어나기까지 합니다. 포르쉐도 이런 전략을 쓰고 싶었습니다. 가격을 올리고 물량을 통제하며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포르쉐는 이미 대중 브랜드가 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연간 30만 대를 파는 회사가 갑자기 희소성을 내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길거리에서 카이엔이나 마칸을 쉽게 볼 수 있는데 희소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 모순된 전략은 특히 딜러 관계에서 심각한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딜러란 자동차 회사 대신 고객에게 차를 파는 판매점을 말합니다. 포르쉐 본사는 딜러들에게 명품 브랜드처럼 매장을 운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세련된 서비스,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판매 목표는 계속 높였습니다. 더 많이 팔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딜러들 입장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요구였습니다. 명품 매장처럼 운영하려면 인력과 시설에 큰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량 판매까지 해야 한다면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미국 딜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2024년 미국 포르쉐 딜러 협회가 본사를 상대로 3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딜러들은 본사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과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소송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포르쉐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중 브랜드인지 명품 브랜드인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양쪽의 장점만 취하려다 결국 양쪽 모두에게 외면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애매한 위치에 선 브랜드를 메스티지 브랜드라고 부릅니다. 대중성과 명품 사이 어딘가에 걸쳐 있다는 뜻입니다. 포르쉐는 이 메스티지의 함정에 빠진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2010년대 포르쉐의 실적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은 업계 최고 수준을 넘나들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10%만 넘어도 우량 기업으로 인정받는데 포르쉐는 그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성과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폭스바겐 그룹과의 시너지에 있었습니다. 시너지란 함께 했을 때 따로따로 할 때보다 더 큰 효과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연간 1,000만 대에 가까운 차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자동차 그룹 중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규모 덕분에 부품 원가를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부품을 한꺼번에 많이 주문하면 개당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포르쉐는 이 혜택을 톡톡히 누렸습니다. 카이엔은 아우디 Q7과 폭스바겐 투아렉과 같은 플랫폼을 공유했습니다. 마칸은 아우디 Q5와 뼈대가 같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차 개발에 드는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개발비는 아끼면서 판매가는 프리미엄으로 받았습니다.
아우디 Q7이 1억 원이라면 카이엔은 1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기본 구조는 비슷한데 가격은 50% 더 받은 것입니다. 이 차액이 고스란히 이익으로 남았습니다. 포르쉐 로고의 힘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포르쉐라는 이름에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했습니다. 중국 시장의 성장은 이 구조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중국 부유층에게 포르쉐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업이 잘 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포르쉐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마칸과 카이엔은 중국에서 불티나게 팔렸고 포르쉐의 금고는 계속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기에도 균열의 조짐은 있었습니다. 부품을 공유한다는 것은 결국 독자적인 기술력이 약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포르쉐만의 특별함이 점점 희석되고 있었습니다. 차를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포르쉐가 비싼 폭스바겐에 불과하다는 비아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 인식은 나중에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브랜드의 본질적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포르쉐의 위기는 재무제표보다 현장에서 먼저 감지되었습니다. 재무제표란 회사의 돈 상황을 정리한 문서인데 숫자로 드러나기 전에 이미 현장에서는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딜러들의 소송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전 세계 포르쉐 딜러들이 비슷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본사는 점점 더 높은 투자를 요구했고 그에 비해 보상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전시장 리모델링 요구가 문제였습니다. 포르쉐 본사는 모든 딜러에게 새로운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춰 매장을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용은 딜러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수십억 원이 드는 공사였습니다. 딜러들은 반발했습니다. 차도 예전만큼 안 팔리는데 왜 이런 투자를 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소비자 경험도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포르쉐의 핵심 매력 중 하나는 운전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느껴지는 힘, 코너를 돌 때의 안정감, 엔진 소리의 박력, 이런 것들이 포르쉐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이 차별점이 흐려졌습니다. 전기 모터는 구조적으로 빠릅니다. 제로백이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제로백 가속에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이기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포르쉐 타이칸의 제로백이 3초라면 중국 샤오미 SU7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가격은 타이칸의 절반도 안 됩니다. 성능이 비슷한데 가격이 절반이라면 소비자는 당연히 고민하게 됩니다. 중국의 젊은 부자들은 더 이상 포르쉐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포르쉐는 부모 세대의 차이입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매력적인 브랜드는 테슬라이고 샤오미이며 지커입니다. 이 브랜드들은 최신 기술의 상징입니다. 반면 포르쉐는 과거의 영광에 기대는 올드한 브랜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의 노화는 어떤 기업에게든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한번 늙었다는 인식이 박히면 이를 바꾸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202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 전기차는 저품질 저가 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불과 3년에서 4년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BYD, 샤오미, 니온, 지커 같은 브랜드들이 세계 시장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샤오미의 자동차 시장 진출은 상징적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유명한 샤오미가 2024년 전기차 SUV를 출시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스마트폰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니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S7은 출시 첫 해 13만 대 넘게 팔렸습니다. 당초 목표였던 7만 6천 대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포르쉐 타이칸을 대놓고 벤치마킹한 디자인에 가격은 절반 수준이었고 성능은 대등했습니다. 포르쉐가 한 대 팔 때 샤오미는 2대를 팔았습니다. 중국 전기차들의 진짜 강점은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차량 내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율주행 기능, 스마트폰 연동, 음성 인식 비서 등 디지털 경험이 압도적입니다. 인포테인먼트란 자동차 안에서 정보와 오락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차 안의 화면과 스피커로 음악도 듣고 내비게이션도 보고 다양한 기능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젊은 소비자들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의 연장선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중국 전기차들이 독일차보다 훨씬 매력적입니다. 여기서 에르메스와 포르쉐의 비교가 의미를 가집니다. 에르메스는 2024년에도 영업이익률 40%를 유지했습니다. 불황에도 끄떡없었습니다. 비결은 단순합니다. 철저한 희소성입니다. 버킨백을 사려면 수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진짜 명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포르쉐는 대량 판매를 하면서 명품 행세를 하려 했습니다. 어설픈 명품은 불황에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그런데 포르쉐에게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포르쉐의 몰락의 결정타는 소프트웨어 실패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핵심이 엔진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테슬라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테슬라 차량은 마치 스마트폰처럼 무선 업데이트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됩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2019년 카리아드라는 소프트웨어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룹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란 쉽게 말해 기계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사업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투자 규모도 거대했습니다. 수만 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채용하고 수십억 유로를 쏟아부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개발 지연이었습니다. 포르쉐의 핵심 전기차 모델인 마칸 EV는 원래 2023년에 출시될 예정이었습니다. 카리아드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늦어지면서 출시가 1년 넘게 밀렸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1년은 영원과 같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에서 1년 늦으면 이미 구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경쟁사들은 계속 신차를 쏟아냈습니다. 마칸 EV가 드디어 출시되었을 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중국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포르쉐는 이미 깡통차라는 별명을 얻은 뒤였습니다. 하드웨어는 훌륭하지만 소프트웨어가 구식이라는 뜻입니다. 자율주행 기능은 테슬라나 중국 전기차에 비해 한참 뒤처졌고 차량 내부 화면의 사용자 경험도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관세까지 발목을 잡았습니다. 포르쉐는 미국에 생산 공장이 없어서 15%의 수입 관세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수억 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포르쉐는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임 CEO 미하엘 라이터스는 취임하자마자 전기차 속도 조절을 선언했습니다. 원래 2030년까지 판매의 8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던 목표를 철회한 것입니다. 다시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리드란 엔진과 전기 모터를 함께 쓰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전기차 올인 전략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르쉐의 위기는 단순히 한 자동차 회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일 제조업 전체에 보내는 경고등입니다. 독일은 자동차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폭스바겐, BMW, 벤츠, 포르쉐 같은 브랜드들이 독일 경제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팀목들이 하나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핵심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기술적 우위가 사라졌습니다. 한때 독일차는 기술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그 우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배터리와 소프트웨어가 핵심인 시대에 독일의 엔진 기술은 과거의 유산일 뿐입니다. 둘째로 브랜드 감성이 노화되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독일차는 부모 세대의 차입니다. 새로운 세대를 사로잡는 이야기가 필요한데 독일 브랜드들은 아직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비용 구조가 불리합니다. 독일의 높은 인건비와 에너지 비용은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강성 노조와의 갈등도 구조조정을 어렵게 만듭니다. 포르쉐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새로운 CEO가 내연기관으로 회귀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이 정답인지도 불확실합니다. 세계는 분명히 전기차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포르쉐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체성의 재정립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포르쉐를 특별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 포르쉐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미래를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조업 강국이 지금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포르쉐의 몰락은 그 질문의 무게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포르쉐의 이야기는 결국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거인의 몰락입니다. 기술의 중심이 엔진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갔고 소비자의 마음이 독일에서 중국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아무리 찬란한 역사도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 사례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현대차와 기아 역시 비슷한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의 공세, 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 브랜드 이미지 관리까지. 포르쉐가 빠진 함정을 우리는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포르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대로 과거의 유산으로 남게 될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포르쉐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한 폭스바겐 그룹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글로벌 경제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